거기서 뭐해? 객기 부리지 마! 뉴욕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구하러 뛰어들려는 순간 미국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러고 몇 분 뒤 그 당당했던 여자는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당신이 사람 목숨을 구했잖아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뉴욕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구조의 현장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민석은 그날도 평소처럼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59번가 콜럼버스 서클 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 온 지 벌써 2년째 글로벌 보험회사 리스크 분석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키는 보통이고 얼굴도 그럭저럭이지만 늘 수수한 복장 때문에 주변 뉴욕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조용한 동양인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오전 8시 32분 러시아어의 한복판이었어요. 플랫폼 길이가 195m나 되는 이 거대한 역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어라인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2만 8천 명이 지나가는 뉴욕의 주요 교통 허브 중 하나였죠. 민석은 스마트폰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메일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플랫폼 반대편에서 뭔가 당당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선을 올리자 완벽한 정장 차림의 백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렌 화이트, 28살의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업무용 태블릿을 보며 서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 관리공사 배지가 정장 재킷에 반짝거렸고 온몸에서 뉴욕 엘리트 직장인의 아우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뉴욕 지하철 안전관리팀 주임으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담당하는 그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석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마이클 로드리게스라는 43살의 히스패닉 남성이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급성 간질 발작이었습니다. 몸무게 89kg의 그가 균형을 잃더니 순식간에 1.37m 아래 선로로 떨어져 버렸어요. 플랫폼의 소음이 평소 85데시벨에서 갑작스럽게 95데시벨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자동 안내방송이 플랫폼에 울려 퍼졌어요. 어급행열차 접근, 2분 후 도착이라는 차가운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선로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신음만 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5살짜리 쌍둥이 딸들과 임신 8개월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위에 200여 명의 승객들 중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뉴욕 지하철 선로는 625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죽음의 공간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는 동안 민석만은 천천히 선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차분했고 마치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로의 구조, 열차가 접근하는 속도, 구조에 필요한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끔찍한 사고 현장이었지만 민석에게는 뭔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헬렌이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기서 뭐해요? 당장 멈춰요. 헬렌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 상황의 전문가라는 자신감이 넘쳤죠. 그녀는 민석을 향해 성큰성큰 걸어가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우리 지하철 시스템을 전혀 모르잖아요. 객기 부리지 마세요. 주변 승객들도 헬렌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전문가 말 들어야지. 저런 무모한 행동은 안 돼.
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모두가 헬렌을 지지했습니다. MTA 배지를 단 그녀가 당연히 이 상황의 전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민석은 그저 위험한 상황을 모르는 동양인 관광객 정도로 보였죠. 하지만 민석은 헬렌의 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열차 접근 속도는 시속 72km, 현재 거리 1.8km, 제동거리 150m, 잔여 시간 1분 30초, 선로 폭은 1.435m, 제3레일은 오른쪽에만 위치, 왼쪽 안전구역 깊이는 40cm. 이 모든 정보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헬렌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로 전압이 625V라고요. 함부로 내려가면 감전돼서 죽어요.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4분은 걸린다고요.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아온 이론적 지식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백 번 진행해 왔고 관련 매뉴얼을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석이 조용히 한마디 했을 때 헬렌은 잠깐 당황했어요. 제3레일은 오른쪽에만 있고 왼쪽은 안전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헬렌은 깜짝 놀라며 반문했죠. 당신이 어떻게 그걸? 하지만 민석은 이미 정장 재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열차 접근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플랫폼 스피커에서는 직원 통보 완료라는 메시지만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선로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현재 열차까지의 거리는 800m, 잔여 시간은 40초. 바로 그때 헬렌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석이 완벽한 자세로 선로 아래로 뛰어내린 거예요.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하고 착지와 동시에 마이클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기도, 의식 수준.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헬렌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미쳤어요? 당장 올라와요. 하지만 민석은 이미 마이클을 정확한 리프팅 자세로 안전구역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헬렌의 머릿속에는 3년간 외워온 매뉴얼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와야 해. 전문 장비가 필요해. 일반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민석의 현장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죽어요. 35초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터널 저편에서 열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9kg의 마이크를 혼자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었어요. 민석이 플랫폼을 향해 외쳤습니다. 끌어올리는 거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헬렌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외워온 매뉴얼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말이에요. 이론과 실전 사이에서, 자신의 확신과 민석의 행동 사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선로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함께 마이크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헬렌은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년간 매뉴얼로만 배웠던 구조 작업을 직접 해보니 이론과 현실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이클의 89kg 몸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1.37m 높이의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정확한 지점을 잡고 효율적인 각도로 힘을 분산시키고 있었어요. 헬렌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민석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냥 해본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터널 저편에서 들려오는 열차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시속 72km로 접근하는 어급행 열차까지의 거리는 이제 500m도 채 남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 2명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도움에 나섰습니다. 헬렌이 주변에 소리쳤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4명의 합력으로 마이클을 플랫폼 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어요. 마이클이 안전한 플랫폼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헬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민석의 손이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그는 다시 선로 아래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헬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열차와의 거리는 이미 20m 이하, 시간으로는 고작 2초에서 3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플랫폼 위에 200여 명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끽끽거리는 소리가 터널 전체를 가득 메웠고 기관사의 경적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헬렌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올라와요. 제발 올라와요. 하지만 민석에게는 플랫폼으로 올라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보인 행동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선로 옆 40cm 깊이의 안전구역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 공간은 정비용으로 만들어진 홈인데 열차가 지나갈 때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죠. 헬렌도 매뉴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속 45km로 감속한 열차가 민석의 바로 위를 지나갔어요. 차륜과 민석의 거리는 겨우 15cm밖에 안 됐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면서 생긴 바람압에 그의 정장 셔츠가 휘날렸고 먼지와 연기가 사방에 흩날렸어요. 플랫폼 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는 데까지 추가로 47m가 더 필요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플랫폼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헬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처음에 민석을 그토록 강하게 제지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연기와 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선로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정장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며 침착하게 일어났어요. 플랫폼 위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헬렌이 가장 먼저 선로 가장자리로 달려가서 민석을 끌어올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헬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살렸잖아요. 이때 마이클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조금씩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을 보자 마이클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3년간 배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매뉴얼에서는 일반인의 구조 시도를 절대 금지했는데 실제로는 그 일반인이 사람을 구했잖아요. 자신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민석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이 자신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신일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구조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전문 구조대가 오기 전에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 모든 걸 해결해버린 거예요. 헬렌은 민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침착할 수 있는 걸까? 분명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그의 행동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안전구역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정확한 리프팅 자세,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이런 건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민석 역시 헬렌을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제지했지만 막상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을 믿고 함께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진심 어린 걱정과 감사를 표하고 있었고요.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폼 위의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시아인 정말 대단하다. 처음엔 무모한 줄 알았는데 진짜 영웅이네. MTA 직원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헬렌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그때 MTA 조사관들과 NYPD 경찰들이 플랫폼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헬렌은 자신이 MTA 직원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석의 행동을 칭찬하는 쪽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조 사건의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MTA 조사관 톰슨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30년간 지하철 사고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연간 900건이 넘는 선로 추락, 사고 중에서 생존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열차 접근 상황에서의 구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오늘 목격한 광경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톰슨은 먼저 헬렌에게 다가갔어요. 화이트 주임,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헬렌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 씨가 간질 발작으로 선로에 추락했는데 저희가 구조대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분이 헬렌의 시선이 민석을 향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존경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톰슨이 민석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수수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평범한 동양인으로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경꾼들과 달리 그는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 침착했어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석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리스크 분석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확인하던 다른 조사관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톰슨을 불렀어요. 이거 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의 구조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로로 뛰어내리는 자세, 마이클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안전구역을 이용하는 기술. 모든 것이 매뉴얼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매뉴얼보다 더 정확했어요. 톰슨은 CCTV를 반복해서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정확한 구조 기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특히 안전구역 활용법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헬렌도 화면을 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자신이 3년간 배운 모든 이론들이 민석의 행동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간질 발작 외에는 다른 외상이 없었고 선로에서의 추가 부상도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이는 민석의 정확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톰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전문가 수준이네요.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민석은 잠깐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예전에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톰슨과 헬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한편 플랫폼에 모여있던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SNS에 업로드되기 시작했고 한국인 영웅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승객은 민석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혹시 소방관이세요? 민석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슨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선 구조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석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열차 접근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시속 72km, 거리 1.8km면 약 1분 30초 정도.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실제 구조 가능 시간은 40초 내외였고요. 헬렌이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계산을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리스크 분석이 제 전공이거든요. 확률과 시간, 변수들을 빠르게 계산하는 게 일상적인 업무예요. 하지만 톰슨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험회사 리스크 분석과 현장 구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민석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선로 구조도 중요했습니다. 제3레일은 오른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압이 625V인데 왼쪽 안전구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깊이가 40cm 정도라서 성인 남성이 몸을 낮추면 열차가 지나갈 수 있고요. 톰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MTA 내부 자료에나 나와 있는 정보였거든요. 헬렌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왜 지하철 구조 매뉴얼을 알아야 하나요? 민석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교통사고 관련 보험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MTA 직원이 달려와서 톰슨에게 속삭였어요. 조사관님, 이상한 게 저분의 구조 기법을 분석해 봤는데 우리 매뉴얼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특히 환자 이동 방법이나 안전구역 활용법이 마치 실제 구조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요. 톰슨이 민석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책상 업무만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손가락 관절도 굵고 손목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 침착함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헬렌도 점점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호기심이었죠.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걸까?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거든요.
민석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질문들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톰슨이 말렸어요. 잠깐만요.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정말로 조사해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첫째, 일반인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구조 기법을 알 수 있었는가? 둘째,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 침착함과 판단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셋째, 그의 손에 있는 상처들과 화상 자국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렌이 민석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헬렌은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플랫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들은 기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인터뷰 요청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죠. 톰슨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예전에 구조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민석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애매한 대답은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헬렌과 톰슨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 숨겨진 과거가 있다고 말이죠. 민석이 현장을 벗어나려 할 때 이미 뉴욕 타임즈와 CNN 기자들이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확산된 구조 영상이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특히 아시아인 영웅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기자들을 피해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마치 유명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헬렌이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민석은 잠깐 망설이더니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이민석, 글로벌 인슈어런스 리스크 애널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이 명함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 주소는 맨해튼 금융가였는데 민석의 손에는 사무직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굳은 살들이 있었거든요. CNN 기자가 다가와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이신가요? 간단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민석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한 일일 뿐이고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하실 수 있었나요?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건가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는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가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헬렌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의구심이 커졌어요.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할까? 진짜 영웅인데 왜 숨으려고 하는 걸까? 톰슨이 헬렌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이트 주임,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 분석가라고 하는데 구조 기법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톰슨이 CCTV 화면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기법은 최소한 몇 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가능해요.
특수구조대나 소방관 수준이라고요. 한편 병원에서는 마이클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한 결과 간질 발작 외에는 어떤 외상도 없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37m 높이에서 떨어지면 골절이나 타박상은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민석의 정확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구조 덕분에 추가 부상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어요. 마이클의 아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 그녀는 쌍둥이 딸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를 구해준 분이 누구예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간호사도 의사도 구조자의 정확한 신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국인 남성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헬렌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민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인슈어런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민석이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인사팀에서 확인해 준 결과 정말로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2년째 리스크 분석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민석 씨는 정말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입사 전 경력이 좀 독특해서요. 헬렌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경력인가요?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고만 했습니다. 헬렌은 인터넷에서 민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고 개인적인 정보도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건 회사 홈페이지의 직원 소개 페이지뿐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단순히 이름과 부서만 나와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지하철 구조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영웅적인 한국인 남성이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이런 영웅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구조자는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아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렌은 뉴스를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숨으려고 할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유명해지길 원하는데 혹시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민석의 명함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명함 자체는 평범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렌은 출근길에 그 지하철역을 다시 지나게 되었어요. 어제의 사고 현장을 보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민석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영무원들 사이에서도 어제 일이 화제였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는데 저런 완벽한 구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안전구역 활용하는 걸 보니 우리 매뉴얼보다 더 정확했어요. 헬렌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헬렌은 민석의 회사 근처로 가봤습니다. 맨해튼 금융가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려보니 정말로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달랐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나 자세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헬렌이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제이. 민석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헬렌이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어제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민석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헬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제 일이 없었다면.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헬렌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실 수 있었어요? 민석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리스크 분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헬렌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리스크 분석과 현장 구조는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특히 안전구역 활용 같은 건 MTA 내부 자료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민석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헬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놀라운 거예요.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민석의 눈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헬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하지만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일이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헬렌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헬렌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석에게는 분명 남들과 다른 특별한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가 어제의 놀라운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헬렌은 집에서 민석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어를 번역해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국의 공무원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소방청이라는 기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거다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한국소방청 홈페이지를 번역해서 읽어보니 특수구조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사고, 고층 건물 화재, 산악구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정예 부대였어요. 헬렌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그 완벽한 구조 기법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죠. 다음 날 헬렌은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석의 회사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자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헬렌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헬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까요? 제가 한국 음식점을 찾아봤거든요. 민석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뉴욕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한국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두 사람은 코리아타운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시키고 앉았는데 민석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역시 고향 음식 앞에서는 경계심도 누그러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헬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이 그리우시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은요. 특히 이런 음식을 먹을 때면. 헬렌이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민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구조 관련 일이었나요? 민석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헬렌이 설명했어요. 어제 보신 구조 기법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소방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특수구조대였어요. 헬렌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두워 보였습니다. 헬렌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민석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했어요. 지하철 사고 142건, 고층 빌딩 화재 89건, 총 231건의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헬렌이 놀라서 물었어요. 231건이나요? 그럼 정말 엄청난 전문가시네요. 하지만 민석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문가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헬렌은 민석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스스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어머니였어요. 아파트 화재 사고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헬렌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만두신 거군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왔고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헬렌은 어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으면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어제 마이클을 구할 때 민석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7년간의 습관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헬렌이 민석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니분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알면.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헬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어제 마이클의 아내와 쌍둥이 딸들을 보셨잖아요. 당신 덕분에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뉴욕에 와서도 가끔 후회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제 일이 있고 나니까 뭔가 다른 기분이에요. 헬렌이 물었어요. 어떤 기분이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요. 바로 그때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의 지하철 구조 사건이 다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가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 딸들이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쌍둥이 딸들도 나왔어요. 아빠를 구해준 아저씨 고마워요. 라고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헬렌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니. 헬렌이 말했어요. 보세요. 당신이 구한 건 마이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를 구한 거예요. 쌍둥이 딸들의 아버지를, 임신한 아내의 남편을.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헬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해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어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민석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헬렌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타고난 영웅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반전은 바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헬렌은 집에 돌아와서도 민석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31건의 구조 경험이라니 정말 대단한 경력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의 구조 기법은 단순히 경험 많은 소방관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제 보여준 그 침착함과 완벽함은 마치 교과서를 쓴 사람 같았어요. 헬렌은 다시 한국소방청 홈페이지를 자세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구조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어였지만 번역기를 돌려보니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특수구조대 역사상 최연소 팀장, 구조 성공률 94.8%라는 경이로운 기록. 그리고 그 주인공의 이름이 이민석이었습니다. 헬렌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민석은 단순한 특수구조대원이 아니었습니다. 팀장이었고 더 나아가 한국 전체 구조 매뉴얼을 개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든 지하철 구조 기법이 현재 한국 전역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그가 보여준 완벽한 구조법이 바로 자신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민석은 국제구조기술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일본과 중국의 소방관들이 그에게 교육을 받으러 올 정도였어요. 한국 소방청에서는 그를 구조계의 천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기사가 3년 전에 갑자기 끊어져 있었습니다. 헬렌이 더 찾아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3년 전 대형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민석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민석이 소방청을 사직했다는 간단한 보도만 있을 뿐이었어요. 한국 구조계의 전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렌은 흥분된 마음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민석은 조금 의외라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승낙했습니다.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헬렌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존경과 경애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민석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헬렌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번역된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헬렌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소방관이 아니었어요. 한국 구조계의 전설이었잖아요. 최연소 팀장, 94.8%의 성공률, 구조 매뉴얼 개발자. 어떻게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과거 일이에요.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미 없다고요? 당신이 개발한 기술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받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제 마이크를 구할 때도 바로 그 기술을 썼잖아요. 자신이 만든 매뉴얼로 사람을 구한 거예요. 민석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민석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제가 만든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 기술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구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헬렌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들이 만든 기술로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 바로 그때 헬렌의 전화가 울렸어요. MTA 본부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화이트 주임, 큰일 났어요. 타임스퀘어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플랫폼 일부가 붕괴됐고 승객 8명이 선로에 갇혀 있어요.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셔야 해요. 헬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헬렌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타임스퀘어역에서 대형 사고가. 민석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말이에요. 몇 명이나 갇혔다고 했나요? 헬렌이 대답했어요. 8명이요. 플랫폼이 붕괴됐다고.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헬렌이 놀랐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랫폼 붕괴 사고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구조가 늦어질수록 2차 붕괴 위험이 커져요. 지금 가지 않으면 8명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헬렌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소방관이 아니잖아요. 민석이 헬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방관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 구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제 깨달았거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는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헬렌도 급히 따라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타임스퀘어역으로 가는 동안 민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냉정하고 전문적인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어요. 헬렌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제가 상황을 파악할 테니까 당신은 MTA 본부와 연락을 유지해 주세요. 헬렌이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민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상황 파악과 체계적인 구조 계획이에요. 헬렌은 민석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았어요. 타임스퀘어역에 도착하자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플랫폼 일부가 무너져 내려 선로를 막고 있었고 그 아래 8명의 승객들이 갇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이미 FDNY 소방대와 구조대가 와 있었지만 복잡한 구조물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현장을 한눈에 스캔하더니 FDNY 대장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한국소방청 출신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 경험이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무시하려던 FDNY 대장이 민석의 전문적인 분석을 듣고는 놀랐어요. 정말 전문가였거든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2차 붕괴를 막으려면 먼저 하중을 분산시켜야 해요. 이 부분을 지지대로 고정하고 여기서부터 접근하면 됩니다. 갇힌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구조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FDNY 대장이 감탄했어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군요. 도와주시겠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는 30분 이내에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헬렌은 민석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타고난 구조 전문가라는 걸, 그리고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민석이 FDNY 팀과 함께 구조 작업에 들어가자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던 구조대원들이 민석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분석하고 하중을 분산시킬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어요.
헬렌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민석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십 명의 뉴욕 소방관들이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갇혀있는 8명 중에는 임신한 여성과 10살짜리 어린이도 있었어요. 상황이 더욱 급박했습니다. 민석이 확성기를 들고 갇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온 구조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따라해 주세요. 곧 여러분을 안전하게 구출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 대상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던 임신한 여성이었어요. 민석이 직접 무너진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FDNY 대장이 걱정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2차 붕괴가 일어나면. 하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산상 안전해요. 이 각도에서는 하중이 분산되어 있어서 추가 붕괴 위험이 적어요. 민석이 임신한 여성을 조심스럽게 구조하는 동안 다른 구조대원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안전 통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민석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첫 번째 구조가 성공했고 임신한 여성이 무사히 플랫폼으로 올라왔어요.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10살짜리 어린이였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민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너를 구하러 왔어. 무섭지 않아. 금세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아이의 울음이 그치고 민석을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민석이 아이를 등에 업고 안전하게 구조해냈을 때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번째 구조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갑자기 지지대 중 하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차 붕괴의 전조였어요. FDNY 대장이 긴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든 인원 대피. 위험해요. 하지만 아직 2명이 더 갇혀 있었습니다. 60대 노인과 다리를 다친 중년 남성이었어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2분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FDNY 대장이 말렸어요. 너무 위험해요. 지지대가 무너지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하지만 민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헬렌이 소리쳤어요. 민석 씨,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업어드릴게요. 꽉 잡으세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첫 번째로 노인을 구조하고 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지대에서 균열음이 더 크게 들렸고 콘크리트 가루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인 중년 남성은 다리 부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민석이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지지대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헬렌은 민석이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그는 재빨리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쪽으로는 안 돼요. 저쪽 경로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중년 남성을 업고 위험한 구역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지지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민석을 향해
떨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마지막 순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뛰어나왔어요. 중년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한 채로 말이에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엄청난 소음을 냈지만 민석과 구조된 남성은 이미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FDNY 대장이 민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영웅이에요. 저런 완벽한 구조는 처음 봅니다. 8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된 후 현장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구조된 사람들이 민석에게 달려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10살 어린이도 민석의 다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슈퍼 히어로 같아요. 헬렌이 민석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민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헬렌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완벽한 구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FDNY 대장이 민석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뉴욕 소방서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당신 같은 전문가가 있다면.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현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웅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또다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영웅들은 매일 이런 일을 하는 소방관들이에요.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타임스퀘어 구조 작업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뉴욕 전체가 민석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2번의 기적 같은 구조 작업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뉴욕 시장까지 나서서 민석에게 표창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민석은 여전히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보험회사에 출근해서 리스크 분석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헬렌은 그런 민석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자신을 숨기려고 할까 싶어서요. 어느 날 저녁 헬렌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석은 조금 의외라는 듯 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헬렌이 가져온 건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쏟아진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마이클과 그의 가족, 타임스퀘어에서 구조받은 8명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뉴욕 시민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헬렌이 그중 하나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아내 마리아가 쓴 편지였습니다. 저희 쌍둥이 딸들이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해요. 아빠를 구해준 천사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덕분에 저희 아기도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저희 가족의 영웅이에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타임스퀘어에서 구조받은 10살 어린이가 쓴 것이었어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커서 저도 아저씨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민석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헬렌이 마지막으로 꺼낸 편지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한국 소방청 청장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헬렌이 번역된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이민석 전 팀장님, 당신의 뉴욕에서의 활약상을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던 그 민석이군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석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까지 소식이? 헬렌이 설명했습니다. 뉴욕의 소식이 국제뉴스로 보도됐거든요. 특히 한국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구조 영웅이 뉴욕에서 또 다른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요. 민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헬렌의 다음 말이 민석을 놀라게 했어요. 사실 저도 제안이 하나 있어요. MTA에서 당신을 특별 안전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시는 역할이에요. 어떠세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그런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민석의 전화가 울렸어요. 마이클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민석 씨, 큰일이에요. 제 아내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는데 병원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구급차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석과 헬렌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브루클린 다리 근처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한 대에 만삭인 마리아가 타고 있었어요. 이미 진통이 심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는 교통체증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소방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석이 현장을 파악하더니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아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헬렌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공황 상태였지만 민석이 침착하게 상황을 이끌어갔어요. 15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또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마이클도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민희로 지을게요. 민석 씨의 민자를 따서요.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신의 운명이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이런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용한 카페에서 헬렌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험회사 일은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도움을 드리겠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렌이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뉴욕이 더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민석은 여전히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MTA의 특별 고문으로 가끔 자문을 해주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묘소에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는 걸요. 완전히 예전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곧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드리러요. 마지막 장면에서 민석과 헬렌이 함께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말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도 되나요? 저도 함께요?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에게 다시 사는 이유를 찾아주신 분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뉴욕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고 있었어요. 민석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고 헬렌은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어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며 개선될 점도 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